자, 이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 교재 84페이지, 84페이지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쪽인데요. 자, 과세표준과 매출세액도 FAT 1급 교재 내용과 보니까 똑같습니다. 과세표준의 개념이 뭐냐? 이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에서만 등장하는 용어가 아니고 모든 세 종목, 모든 조세제도에 이 과세표준이 다 쓰이고 있죠. 그래서 이 과세표준의 의미를 여러분 정확히 알아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대상의 가액을 말한다.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과세표준이라 한다. 이거.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 그러면 부가가치세에서 과세표준은 뭐가 되느냐? 공급가액을 말합니다. 우리가 부가가치세에서 세금을 징수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금계산서라는 걸 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세금계산서에 보면은 금액이 공급가액, 세액, 합계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바로 그 공급가액에다가 10% 세율을 곱해가지고 부가가치 세액을 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이라는 용어는 부가가치세에서만 쓰이는 것은 아니죠. 모든 세목에서 다 과세표준이 세액 산출세액 구하기 전에 먼저 과세표준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그래서 과세표준에다가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해가지고 산출세액이라는 걸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는 산출세액이 그냥 부가가치세입니다. 그 뒤에 계산할 것이 없어요. 우리 부가가치세는 물세이기 때문에 세금 산출하면 그게 바로 매출세액이 되는 거고요. 나중에 뒤에서 배우는 소득세는 세액을 산출한 다음에 또 세액에서 여러 가지 공제제도. 그래서 우리가 그 인세죠. 인세는 여러 가지 인적 관계를 감안해 가지고 공제 제도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많은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부가가치세는 물세이기 때문에 무슨 인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가 없어요. 바로 공급가액 곱하기 세율 10%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우리 매출액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공급대가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에서는 공급대가라는 용어도 좀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부가가치 포함된 금액이다. 즉 합계금액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공급대가 합계금액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이제 과세표준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일반적인 원칙부터 보겠습니다. 금전으로 돈을 받았다면 그 받은 대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게 맞아요. 돈을 받았다면은. 자, 금전 외의 대가를 받았다면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 우리가 금전 외의 대가를 받았다는 것은 돈이 아닌 다른 재화로 받을 수도 있죠. 교환거래를 여러분이 떠올려 보시면 앞에서 재무회계 이론 배울 때 교환거래에서 우리가 어떤 재화를 주고 다른 재화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다른 재화 이걸 얼마짜리라고 우리가 장부에 기록할 것이냐. 이게 바로 취득원가의 기록이죠. 제공한 재화의 공정가치를 취득한 재화의 취득원가로 기록한다 이랬습니다. 그와 같이 이것도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금전 외의 대가를 받았을 때는 과세표준을 뭘로 정하지? 공급한 재화의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에서 실제로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것은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만 나머지 거는 다 시가를 적용해요. 폐업을 한 경우 돈을 주고받은 게 아니잖아요.
간주 공급. 이것도 역시 돈을 주고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돈을 주고받은 대가가 없단 말이에요. 금전을 주고받은 거. 그건 다 시가 적용하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부당행위 계산을 부인한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부인이라는 것은 부당행위 계산을 부인하지 않는 과세표준의 결정 방법이 있는데, 자, 이것을 이제 이겁니다. 금전을 받은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보는데, 자, 시가가 가령 100만 원짜리인데, 시가가 100만 원짜리인데 어떤 특정인에게 그 똑같은 상품인데 이것을 50만 원에 팔았다고 보겠습니다. 돈을 50만 원만 받았어요. 그러면 시가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자, 부당행위 계산 부인 내용을 보시면 특수한 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재화나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고 과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고한 것을 부인받을 수도 있다. 이거 부인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이 의심되게 되면은 이거 다시 이 대가 받는 거 이렇게 신고하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부가세가 매출세액이 5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5만 원. 시가로 만약에 신고했다면 부가세 매출세액이 10만 원이 되죠. 10만 원.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받은 것은 인정을 하겠지만 여기서 얘기한 대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은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신고하도록 강제할 수가 있습니다. 과세관청에서. 그래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세무조사를 나온다든가 무슨 그런 건이 생겼을 때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다음에 거래 유형별 과세 표준을 보겠습니다. 외상이나 할부 판매는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외상을 하든 할부 판매를 하든 할 때 만약에 현재 시가는 100만 원인데 할부니까 거기다가 이자 3만 원을 포함해서 만약에 103만 원에 판매를 했다. 그러면 그 103만 원이 과세 표준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총가액. 장기할부, 완성도 기준 조건부 이것도 역시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은 경우는 선불로 받은 금액을 과세기간의 월수로 안분 계산해 가지고 과세표준을 신고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 과세 대상 기간의 개월수, 계약 기간의 개월수 이렇게 비율로 나눠 가지고 신고해 주시면 된다. 자, 다음 페이지 표에 보시면은 과세 표준의 포함 여부를 사례로 이렇게 열거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이론 시험에서 이 부분이 자주 등장을 하니까 여기 나와 있는 항목은 좀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왼쪽에 있는 것은 포함해야 된다. 과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왼쪽에 있는 거, 이건 과세가 되는 거다. 포함시킨다.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은 과세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공급이 아니다. 이건 과세다. 자, 그러면 왼쪽에 과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할부 판매할 때 장기든 단기든 간에 이자는 아까 말씀드렸죠. 과세표준이 총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거예요. 현재 시가만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면 안 되고 장기 할부 판매 같은 거 하면은 현재 시가보다는 조금 더 봐야 돼. 더 받게 되잖아요. 그 더 받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공정가치와 명목금액의 차이.
그게 바로 이자 부분이다 그랬죠. 그 이자도 과세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에 포함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가의 일부로 받는 것들은 전부 과세표준으로 본다면 돼요. 예, 그러니까 상품이나 제품을 팔면서 거기에 포함된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를 우리가 부담한 게 아니라 매입자에게 부담시켜서 받았다면은 그거는 과세표준으로 과세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부담한 운송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담한 운송비는 과세표준이 아니고 우리 비용으로 처리하는 판매관리비죠. 근데 이 대가의 일부로 받는다는 말은 뭐냐? 제품 가격에 그게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상품 가격에 그걸 포함해서 거래처로부터 상품 대금을 받은 거고 제품 대금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대가의 일부로 받는다라는 표현은 뭐냐? 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상품 이거 사면은 운송을 해줘요. 네, 운송해줘요. 또 하역도 해줘요. 뭐 무거운 물건 같은 경우 네, 다 하역해서 집 안방까지 딱 넣어주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판다 그러면 그 판매 가격에는 그런 하역비, 운송비 이런 것이 다 포함돼 가지고 가격이 결정되겠죠. 그래서 대가의 일부로 받는 모든 항목은 다 과세가 됩니다.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보시면은 개별 소비세가 포함되는 재화들, 교통, 에너지, 환경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 이런 용역에 대해서는 그 해당 여기 나온 모든 그 개별 소비세 포함해서 교통, 에너지, 환경세, 주세, 교육세 및 농어촌 특별세 이 세금이 전부 다 뭐에 포함돼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이거 물건값에다가 개별 소비세,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에너지 환경세 이런 것이 다 해당되는 재화라고 한다면 그 세금 다 포함해 가지고 과세표준이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대가의 전부나 일부로 받는 마일리지 상당 금액에 대해서도 과세표준으로 본다. 예.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자기적립 마일리지 등 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의 자로부터 보전받은 금액. 자, 여기서 자기적립 마일리지 외의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적립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마일리지 하면은 자기적립 마일리지가 아닌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자기적립 마일리지는 일종의 할인 판매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적립이라는 건 우리 매장에서 마일리지를 주는 거거든요. 우리 매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매장에서 직접 제공해주는 마일리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100만원짜리 물건을 사는데 이 사람이 10만원어치 마일리지를 모아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90만원에 팔죠. 네. 그동안 마일리지라는 건 뭐예요? 그동안 우리 제품 이용해줘서 고맙습니다 해서 이게 할인해주는 개념이죠. 그때는 9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마일리지는 뭐냐? 자기적립 마일리지는 제외된 외의 마일리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 외의 마일리지는 타사에서 제공한 마일리지들 이런 것들은 우리 회사가 할인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우리 과세가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그 돈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냥 마일리지 나오면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고 특별히 자기 적립 이렇게 나오면 그것은 과세 표준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가 보시면 포함을 해서는 안 되는 거. 매출 할인,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이건 매출액에서 빼주는 거니까 아까 매출액이 과세 표준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포함하지 않아야 되고요. 우리가 재화의 공급이라는 건 상대방에게 양도를 해야 되는데 그 상대방에게 양도하기 전에, 도달하기 전에, 즉 운송 중에 파손이 일어났대요. 그 돈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고 멸실된 재화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에서 빼줘야 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이 없는 국고보조금, 이런 것들은 과세표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할부 이자가 아니고 연체되어 가지고 이자를 받는 거, 연체 이자, 이것은 과세표준이 아니에요. 연체 이자. 여기 아까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이자는, 여기 이자는 할부 이자인 것입니다. 네, 오른쪽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연체 이자. 그 다음에 거 보시면은 그 용기대금이라고 나오잖아요. 포장비용 용기대금. 네, 그래서 이거는 반환 조건으로 받는 거예요.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포장비 포함해서 물건값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생맥주로 본다면 생맥주 가격은 10,000원이고 통값이 10,000원이다. 그래서 합쳐서 20,000원을 일단 받습니다. 근데 나중에 생맥주 다 먹었습니다. 통 가져가세요 해서 통을 가져올 때 다시 10,000원을 돌려주거든요. 그게 바로 반환할 조건으로 용기대금을 받는 거예요. 그건 과세표준에 넣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면 음식점이나 숙박업소에서 개인 서비스를 했을 경우에 그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그러니까 봉사료를 그 소비자에게 받아가지고, 고객한테 받아가지고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그 봉사료, 그거는 이 사업자의, 음식점이나 숙박업소의 사업자의 과세표준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종업원에게 직접 주었기 때문에, 종업원의 수입이지 이 사업자의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팁이라고 하는 거예요. 팁. 그거는 봉사료. 여기서 봉사료라고 했죠. 팁. 이 부분은 과세표준에서 빼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납입 대행을 하는 거, 우리가 부동산 임대의 임차 임대 이럴 때 보면은 건물의 임차료 같은 걸 납부할 때 건물 사용을 하다 보면은 수도요금이 나가잖아요. 수도요금. 그 수도 계량기를 각 호수별로 계량기를 다뤄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건물에 입주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걷어가지고 건물주가 한꺼번에 내야 돼요. 그러면 월세를 받을 때 월세 플러스 수도요금을 따로 청구해서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임대사업자가 수도요금 받은 것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납입 대행하는 것은 과세표준이 아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이건 포함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세 가지가 장대하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공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공제하지 않는 금액.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자, 포함하지 않는다는, 이쪽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과 공제하지 않는 것은 시차 때문에 그런 거죠. 오른쪽에 아까 있었던 이 포함하지 않는 것은 거래가 일어나는 시점에 당장 일어나는 사건들인데, 요 밑에 주위에 있는 공제하지 않는 것은요, 거래가 성사된 이후에, 나중에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사업자끼리 장려금을 준다라고 할 때 지난달 실적에 대해서 장려금을 다음 달에 준다든가, 아니면 이제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으로 말하면 전 1기의 실적을 가지고 2기 때 장려금을 준다든가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장려금을 주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돌려줬으니까 돌려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장려금 준 거를 제품 매출액에서 빼고 신고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공제하지 않는다. 장려금. 대손금도 마찬가지요. 돈을 못 받았으니까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대손금 공급가액에서 뺀다. 공급가액에서는 안 빼줘요. 대손세액은 공제제도가 있죠. 그러나 한번 돈을 못 받더라도 거래가 일어났어요. 공급이 됐으면 공급가액에서는 빼지 않습니다. 회사 내에서 그냥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에서 상계하는 그런 회계 처리로 하는 것이지 세무서에다가 우리 이제 과세표준 고쳐야 되겠다. 고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손금은 수정을 하지 않아요. 다만 대손세액 공제 요건이 되었을 때 세금은 공제해주죠. 그 다음에 하자보증금도 마찬가지예요. 건설업 이런 데서 하자보증금 때문에 과세표준을 줄인다든가 이래서는 안 된다. 공제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첫자가 장대하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말이죠. 아래 보기 중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을 찾아라. 그러면 장대하 중에서 하나 찾으면 돼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거고요. 다음은 이제 재화의 수입에서 과세표준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수입을 하게 되면은 우선 그 재화의 수입에 대한 그 과세 가격이 있죠. 관세의 과세 가격. 이 관세의 과세 가격은 물건값입니다. 그 재화의 상품 가격. 그거에다가 관세가 더해져요. 물건값에다가 관세 더하죠. 만약에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재화를 수입했다면 개별 소비세도 더해져요. 또 뭐 혹시 외국 술을 수입했다면 거기 주세도 더해집니다. 또 교육세나 농어촌 특별세가 또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가 이런 목적세가 포함되는 항목이라면 이것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재화를 수입했을 때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 가격에다가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에너지 환경세 이 모든 세금을 다 더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이제 외국 통화로 수입인데 외국 통화로 대가를 받았다. 이거는 이제 수입하고 다른 내용입니다. 외국 통화로 대가를 받았다는 것은 수출한 경우를 말하는 거죠. 수출. 네, 여기 수출한 경우를 표로 만들어 놨는데, 자, 공급 시기. 여러분 수출 재화는 공급 시기가 선적일, 기적일이잖아요. 자, 선적하기 전에 원화로 환가했다는 것은 뭐예요? 선수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수출품인데 돈을 미리 받아가지고 선적은 가령 4월 1일 날이 선적일인데 오늘 한화로 환전을 했습니다. 환가. 그러면 그 환가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돼요. 환가한 금액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급 시기 이후에 외국 통화나 그 밖의 외국 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네, 공급 시기 이후에 환가를 했다든가, 미리 받았지만, 외화를 미리 받았지만 외화 상태로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선적한 이후에 그것을 한국 돈으로 환전을 했다든가, 아니면 외국으로부터 외상 매출금을 나중에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은 다 공급 시기의 환율을 적용한다. 이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하지 않습니까? 수출하는 경우에 영세율 세액은 없지만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되는데 과세표준을 얼마로 신고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품이니까 계약을 전부 달러로 했을 거 아니겠어요? 미국에 수출하려면 달러로 했겠죠. 그래서 만약에 $10,000 이게 신고를 했습니다. 그럼 $10,000가 환율이 매일매일 달라지잖아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무조건 선적일의 기준 환율을 적용해야 돼요. 그런데 선수금 받았을 때가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돈을 미리 받은 거. 미리 받은 것을 선적일 이후까지 외화 상태로 가지고 있으면 마찬가지. 선적일 기준 환율로 계산해가지고 과세표준 신고해주면 되는데 선수금 미리 받은 거를 빨리 환전해가지고 우리가 다른 용도로 써야 돼서 하나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냥 환가한 금액으로 해야 돼요. 네, 요거 차이를 알아두시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영세율 세금계산서 영세율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작성하는 부속 서류에서 이 과세표준, 과세표준을 신고하잖아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도 과세표준 들어가잖아요. 그거 작성할 때 이걸 정확히 요 기준대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세표준에 대한 공부가 다 끝났어요. 과세표준에 우리가 포함해야 될 거, 포함하지 말아야 될 거, 또 나중에 공제하지 말아야 될 거, 또 과세표준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그 수입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계획에다가 관세 포함해가지고 이런 세금이 다 포함된다는 거, 또 수출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은 어느 시점에 환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거, 이런 거 이제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매출세액의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매출세액의 구조는 우리가 실습을 하기 전에는 요걸로 설명하기가 좀 설명을 알아듣기가 여러분 힘들었을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많이 연습해봤기 때문에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 그 그림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매출세액의 구조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매출세액은 과세표준에다가 세율 10%를 곱하기 하거나 영세율의 경우는 0%를 곱하기 해서 매출세액이 결정이 됩니다. 애정신고를 누락에 했을 때는 확정신고 때 같이 신고해 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보면은요, 애정신고 누락분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 양식에. 그 다음에 대손금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과세표준에서 빼주는 것은 그런 신고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손세액공제는 신고가 됩니다. 그래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이 공급받은 자의 파산이나 강제집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매출세액은 차감해주는 제도인데 공급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간까지 대손세액 공제 요건이 확정되어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10년 전까지는 해준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11년 된 거는 대손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세액공제는 못 받아요. 이미 너무 오래돼서.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나가지고 지금 10년이 된 거니까요. 그래서 10년이라는 요 언제 끝까지 되느냐? 10년이라는 거 요 숫자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대손세액을 계산하는 것은 거기 세금계산서 보면 대손세액이 다 나와 있거든요.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보면은. 그런데 세금계산서가 없고 만약에 대손금이 110만 원이다 라고 알려줬을 때 누가 봐도 대손금이 110만 원이면 세액은 10만 원이다. 대손세액은 당연히 10만 원이겠죠. 이렇게 금방 암산으로 계산되는 숫자도 있지만 숫자가 복잡해지면 대손금이 얼마입니다 했을 때 대손세액이 얼마냐 이걸 금방 계산이 안 되는 숫자, 복잡한 숫자 있죠. 그런 숫자는 우리가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거 시험에서 이걸 계산하라는 문제는 제가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손금에다가 곱하기 10을 했다가 110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110만 원을 여러분이 연습으로 해보시면 110만 원 곱하기 10 나누기 110 하게 되면은 10만 원이 딱 나와요. 요 공식으로 계산하면 대손세액은 10만 원이다. 그래서 복잡한 대손금액 숫자가 있을 때는 대손세액을 빨리 계산하려면 그 대손금액에다가 여러분 대손금액이라는 것은 공급가액 플러스 세액이에요. 그래서 공급가액에 세액이 더해져 있는 그 금액이 대손금액인데 거기에다 곱하기 10을 한 다음에 100으로 나누지 말고 110으로 나누시면 돼요. 110으로. 그러면 대손세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대손세액 공제는 확정 신고 때만 신고해야 됩니다. 애정 신고 때는 대손세액 신고를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항상 요 기준이 대손세액 공제 요건에서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대손세액 요건이 확정되어야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확정 신고 기간까지라는 것이 있으니까 대손세액 공제는 확정 신고 때만 받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기간을 이제 담당 주무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계산할 때 지금이 이제 확정 신고 기간이니까 따져보기가 쉽죠. 다음은 이제 매입세 구조를 보겠습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부가세 신고서에서 매입세 부분을 많이 우리가 들락날락하면서 봐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항목들 다 아마 익숙해졌을 거예요. 세금계산서 수취분, 애정신고 누락분,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 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그리고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이렇게 더할 건 더하고 빼가지고 마지막에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계산되는 구조로 되어 있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먼저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은 우리가 신용카드 매입이라든가 현금영수증 매입 같은 거, 그리고 의제 매입세액이 여기에 있는데, 의제 매입세액은 FAT 1급에서는 이제 이론으로만 출제가 되었는데 TAT 2급은 실기 문제로 나옵니다. 의제 매입세액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이런 부속 서류를 앞으로 실습으로 넘어가면 이제 연습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자, 의제 매입세액 여러분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사업자가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나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면세 농산물의 매입가액의 소정의 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그런 제도이죠. 그래서 의제 매입세 공제가 여기 신용카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매출과 매입이죠. 매입.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매입한 것하고 같이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들, 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거, 면세 관련 매입이라든가 업무와 무관한 거, 기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된 거,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매입한 세액, 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우리 54번 불공매입 연습하면서 이것들 많이 해서 이것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충분히 많이 다뤘던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제 면세 농산물의 의제 매입세의 공제 특례에 대해서 좀 여기서 상세하게 설명한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공제 요건, 의제 매입세액의 공제 요건은 첫째, 과세 사업자가 매입한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되니까 일단 의제매입세 공제를 적용받는 사업자는 첫째 과세 사업자이고 재료가 면세, 농산물 등이라고 했으니까 이 농산물 등 하면은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을 포함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업자를 예를 들어보냐면 통조림 사업자가 이 대표적이에요. 통조림, 네, 복숭아 통조림, 뭐 이런 과일을 가지고 통조림을 만들면 과일이 미가공 농산물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가공 농산물로 통조림을 제조하면 그 통조림은 과세 제와이거든요. 그래서 통조림 제조업자는 과세 사업자. 근데 통조림의 깡통은 과세지만 그 원료인 과일은 면세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면세 농산물에 대해서 매입세액이 없어요. 매입세액이 원래 없으니까 공제 안 받으면 되는 건데 그런 경우에 다른 그 원료가 과세인 재화를 가지고 제조하는 그런 업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매입세액이 거의 없을 테니까 그 깡통만 매입세액 공제받는 셈이에요. 말하자면 제품 만들 때 깡통 사들인 거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데 원료 사들인 거에 대해서 매입세액을 부담 안 했으니까 원래는 공제 안 받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의제해서 원래 매입세액이 없는데 매입세액이 있다고 의제해서 특별히 공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해주는 거예요. 얼마 해주는가 봅시다.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일단 서류가 있어야 돼요. 그 서류는 뭐냐? 여기 주 1에 나옵니다.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이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라는 서류에다가 계산서 합계표 아니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수령명세서 이걸 작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산서라든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이것을 반드시 수령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얼마치 샀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그만큼을 거기에 해당되는 것에서 근거로 해가지고 의제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줄 거니까요. 그러면 공제 금액을 얼마나 해주느냐? 자, 공제 대상액. 자, 계산서라든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받으면서 매입한 것이 공제 대상액인데 여기 면세 농산물 등 매입가액은 요 증빙을 가지고 이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이만큼을 매입했다. 거기에다가 곱하기 공제율. 공제율이 주 2에 있다고 그랬어요. 아래에 있죠? 네. 음식점은 우리가 102분의 2를 적용받는 유흥 음식점도 있고 또 108분의 8이나 또는 한시적으로 109분의 9를 적용받는 개인 음식점이 있고 그 다음에 106분의 6을 적용받는 그 법인 음식점, 개인 음식점이 아니면 법인 음식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음식점도 이제 그 저기 업종이니까 음식을 만들려면은 면세 농산물이나 수산물이나 임산물 가지고 반찬도 만들고 밥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음식점 업 중에서도 저기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만은 일반 과세자입니다. 전부 다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 그래서 이만큼 106분의 6, 108분의 6. 과세 유흥 장소는 제일 적어요. 102분의 2. 자, 공제율을 일단 곱합니다. 그런 다음에 한도를 또 묶어놨어요. 밑에 보시면 한도. 면세 농산물 등과 관련해서 공급한 과세 표준. 이건 과세 표준이 뭐예요? 식당이면 음식점이면 음식 판매한 거. 음식 판매한 과세 표준이죠. 거기에다가 한도율을 곱합니다. 한도율은
주 3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예, 거기에다가 여기 있는 공제율을 곱해요. 자, 그러면 과세표준에다가 한도율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는 한도율을 보면은 개인사업자는 2억 원 이하는 50% 한도, 2억 원이 초과하면 40% 한도, 법인은 30% 한도. 그러니까 매출액을 만약에 식당이다 그러면은 식당을 해가지고 이번 달에 1,000만 원어치를 만약에 팔았다 그러면 한도가 30%니까 의제 매입세 공제는 300만 원을 넘지 못한다. 이건 30%. 매상의 30%. 아까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30% 이내에 들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다가 30%에다가 거기다가 이 공제율, 여기 있는 공제율을 다시 곱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론에서 이제 이걸 문제를 다룰 수는 있는데 실무에서는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의제 매입세액 공제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 들어갈 때는 이러한 한도 계산에 의해서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여러분이 직접 해야 할 일은 없어요. 그래서 공제율과 한도율을 적용해 가지고 반영이 된다. 또 개인 사업자이냐 법인 사업자이냐 또 유흥업소냐 아니냐에 따라서 한도율이 다 다르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실무시험으로 나온다면은 음식점으로 시험을 내는 경우보다는 음식점이 아닌 법인 사업자로 시험을 주로 냅니다. 의제 매입세액 공제. 그래서 어디로 시험이 자주 나오냐면 제조업, 통조림 제조업을 가지고 시험을 많이 냈고요. 그 중에서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이제 여기에 해당되죠.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그래서 여러분은 공제율을 104분의 4를 하나를 이거는 기억을 해둬야 돼요. 104분의 4 하나는. 다른 공제율까지 기억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실무 시험에 많이 나왔던 통조림 제조법인, 통조림 제조법인은 여기에 해당이 된다. 공제율이 104분의 4. 왜 그러냐면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서 이 공제율을 자동으로 선택해 주진 않아요. 우리 작성자가 공제율을 거기서 입력해 줘야 돼. 104분의 4, 뭐 102분의 2 이렇게 여기 이제 목록에서 찾아서 클릭을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 업종에 맞는 그 공제율을 선택해 줘야 되니까 자 제조업으로 출제가 될 거고 중소기업이다 이렇게 전제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104분의 4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하나만 알아두시고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특례는 의제 매입세 공제 특례하고 취지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고자동차 매입상, 그 다음에 고물상, 우리 폐지나 폐자원 수집해가지고 뭘 만들거나 또 판매하는 그런 기업들에게 그것을 매입할 때는 개인들에게 주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증빙을 그리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증빙을 못 해주거든요. 그랬을 때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특례 제도를 두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아주 오래전에는 이 재활용 폐자원에 대해서 시험을 출제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 한 3년 동안에는 전혀 이건 출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중고자동차 수집상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재활용 폐자원 수집하는 사업자에 해당이 되는 의제 매입세액의 공제 제도하고 유사한 특례 제도이다. 이렇게 개념을 알아두시고요. 여기에도 공제율이라는 게 있고
한도를 적용받는데 중고자동차에는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시험에서는 많이 안 나오니까 이 정도 알아두시고, 우리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공통매입세액에 대해서 안분 계산하는 이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